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리듬 타시네요. 네, 들썩들썩 이덕신입니다. 예,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니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내일이랑 뭐예요? 모레 투데이 잡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슴 아프게 하지요. 좀 전까지 방긋방긋 해놓고요. 그러게요. 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요즘에 SNS에서 보는 흥미로운 피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요즘에 글로리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더 글로리가. 근데 그거를 10살 높여서 가상 캐스팅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송혜교 씨가 문동은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거보다 출연하는 배우들이 10살 높이면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연진을 고현정 씨. 네네. 그리고 문동은은 이영애 씨. 복수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혜정은 뭐 김성령 씨 이렇게 캐스팅을 했더라고요. 훨씬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물론 김은숙 작가가 송혜교 씨를 캐스팅했을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끌어가겠지만 저거 시즌 2나 번외 버전 나오면 되게 재밌겠는데? 그렇죠. 그 생각을 했어요. 더 독하게 복수도 할 수 있고요. 네.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겠다. 이영애 씨,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툭 하고 떨어뜨리죠. 예, 둘을. 네. 이야기거리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얘기를 해볼 텐데 열심히 글을 썼다면 또 최선을 다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7일 금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아쉬운 이유는 이틀이나 이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투데이 잡스의 공식 요정 우리 김성훈 기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를 오시는 남자 게스트한테 계속 이독시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고합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어제 재원 쌤한테도 기자님한테만, 이 얘기했거든요. 하나의 관용어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수거예요, 수거. 외워야 네, 네. 되는. 근데 예. 매일 보다 보니까 더 네. 정이 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의 들까요?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세 가지 키워드 네,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상회담이죠.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부터 있었죠? 네, 예.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났는데요. 상대국을 이제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좀 재개하자는데 네.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였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들어갔는데 극소수만 참여하는 회담을 진행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확대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 데 일치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가 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그간 한일 관계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네. 우선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회담 현안과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청년들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16일 오후였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정경련하고요. 게이단렌 이거를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라고 하는데 네. 게이단렌이 도쿄 게이단렌 회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요.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게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 및 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또 미래를 담당한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의 해당 기금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금 규모는 전경련과 게이단인이 각각 1억엔씩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엔 가까운 금액인데요. 출연을 해서 총 22억엔으로 시작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두 단체의 기금 조성은 한국이 앞서 발표했던 강제징용 해법에 좀 실행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 당사자인 미쯔비시 중공업하고 일본 제철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두 기업은 이 지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지점을 밝히지 않고 있고 양국 정부도 두 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내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행동이 있어야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전이 있을 텐데 한쪽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소미아를 예전으로 돌린다는 부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네. 경제적인 부분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본에서 해제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예. 중요한 거죠. 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말씀을 드리면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 3가지 소재인데요. 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일본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속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이 좀 긴밀히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화이트리스트 조치를 원상 바로 해줄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도 바로 해제하는 거를 좀 수용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또 열린 견말로 남겨놓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런 좀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뭐 연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을 거의 시시각각으로 생중계하다시피 언론에서 네. 올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답니다. 저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일본 내부에서 일부 있다고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런 예,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경색이 되는 국면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하는 지적들이 일본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전 좀 주목해서 보고 네. 앞으로도 외교적인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럼요. 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겠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결정을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래서 정부의 선택이 가장 최종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양국의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었던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즉각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줄 그렇지 알았는데 않았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도 보이냐면 결국에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카드를 보이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한 거 아니고 우리가 더 위에 있어, 우리가 내려다봤어라고 하는 제스처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드시 이거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된 걸 다시 해제할 거거든요. 다시 등재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당연히 일본 안에서도 심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있어서 계속 건드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왜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어떤 득과 실을 따져보고서 굉장히 고민을 한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순서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방은 내가 날렸어.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이 일본 정부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사라고 하는 게 선인데 점으로 잘라서 보지 말고 네. 길게 봤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플러스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야 저런 일이 생긴다고? 네. 이거는 웹소설에 나올 만한 얘기예요. 네, 고 전두환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등 범죄 의혹을 그러니까요. SNS로 고발한 손자 전우원 씨가 연일 화제인데요. 전신에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검은 자금 때문이었다 이런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 원이 넘는데 네. 이 돈이 깨끗한 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고급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빼앗기거나 서명을 통해서 현재 새 어머니인 박상아 씨한테 양도한 상태라는 내용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버지의 형제들인 전재국 씨, 전재만 씨 그리고 사촌 형제들이 물려받은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다 이런 내용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전재국 씨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회사만 몇백억 원 규모고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의 이름들이 실제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남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사업에 대해서는 와이너리는 최첨단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비리를 왜 폭로하게 그렇죠. 됐는지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렇죠. 자라면서 우리 가족이 수치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커온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게 연희동 자택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동영상이 네.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여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할머니가 맞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씨가 어디에 사는지 이 부분이 또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뉴욕에 있는 퀸즈라는 지역에 있는 71층짜리 최신 고급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뉴욕에 있는 회계법인을 다니다가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곁들여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들이 언론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대로 묻히겠다 싶어서 네. 본인이 인터뷰를 시작했다고 굉장히 적극적이라면서요. 그래서 미국에 찾아간 기자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통장에 20여만 원만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네. 실제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여해서 회사에 묻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연희동 자택에 지금 굉장히 많은 현금이 쌓여 있다. 그래서 죽어도 그 집을 못 내놓는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전에 저 거론되는 기업들을 다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거. 네. 이미 한번. 네, 그래서 추징을 하긴 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추징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범죄 행각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처벌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노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저분이 지금 본인이 이제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 때 네. 본인이 마약 맞는 얘기 다 했어요. 네. 한국에 귀국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나중에 이제 가장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세력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 생각도 일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굳이 왜 이걸 터뜨렸어? 너는 깨끗해? 너 그렇죠. 범죄자 아니야? 너 사실 오히려 마약도 하고 이런 거 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히려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죄를 지었고 나중에 나쁜 짓도 나오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나는 지금 양심성은 진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계기를 저도 이런 거 볼 때 네. 약간의 그 집안 안에서의 내부 고발이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서열이 좀 낮아져갖고 혹은 내가 나한테 줬던 증여됐던 재산을 다시 가져가서 회수해갖고 화가 나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저 인터뷰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나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수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이건 당연한 이제 본능적인 레벨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우면서 내려놓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죄는 죄라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그 단어들이 제가 아빠가 돼서 그런 거예요. 좀 진실한 것 같았어요. 그럴 네. 수 있겠다. 이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음. 내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뭘 하기 위해 이제 합니다. 이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그 말은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어떤 고발들, 특히나 JMS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나는 그냥 그걸 인정하고요. 저 잘못한 거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울림을 주는 것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지와의 문제와는 좀 별도로, 네, 별도로. 그리고 이미 상처 입었는데 사과받지 못했던 그 많은 분들에게는 네.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아쉽습니다, 굉장히. 네. 마지막 키워드는 쟤는 누구예요?
이독실 씨. GPT-4라고 아, 네. 쟤는 GPT-4예요. 그렇게 GPT-4라고 읽으면 돼요. GPT-4라고 읽을까요? GPT-4.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로 읽죠. 이게 네. 좀 있어 보이니까. 네. 예. 더 똑똑해졌다고 알려진 GPT-4가 아. 지난 14일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진들은 더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 이른바 파인 튜닝에만 6개월을 쏟아부었고 결과적으로 윤리적으로도 82%더 안전해졌고 뭐 더 정확성에 있어서 40%가 좀 개선이 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능이 네. 향상이 됐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GPT-4는 GPT-3의 매개 변수 규모인 1,750억 개를 아득히 뛰어넘은 1조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갖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업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똑똑한 모델이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추가가 됐고 언어 구사 능력이라던가 기억력까지 높아지면서 외국어 구사 능력도 좀 향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단어량이 약 2만 5천 단어. 예. 기존의 챗 GPT와 비교해서 약 8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예. 미국 변호사 시험, 또 미국 SAT 시험까지 봤는데 네. 두 시험 다 상위 10%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오픈 AI 측은 설명을 이게 했습니다. 부럽네요. 상위 10%. 예.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 기존의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책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의 기억력, 이른바 4096 토큰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GPT-4는 최대 책 50페이지 수준인 32,768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희곡이라던가 단편 소설 네. 하나를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딱 그런 뭔 말인지 의미라고 알겠네. 보시면 될 예. 것 같고 이 부분이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비영어 언어 성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독실 씨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26개 언어 가운데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등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긴장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일단 GPT-4가 나왔으니까 네. 시연을 해보면서 어떤 점들이 좀 향상이 됐는지 그리고 한국어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GPT-4가 아직 혁신적인 모델이고 계속 성능이 개선이 되고는 그쵸. 있지만 아직 인간과 동일한 수준을 갖췄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는 아직까지 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개 변수가 뭐예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쉽게. 매개 변수가 몇 개 이렇게 아까 지금 김성훈 기자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게 여기서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경을 굉장히 카피를 비슷하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얘가 왜 이런 대답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네. 우리 뇌의 연결들을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시냅스마다 하나의 그 뉴런이 다른 뉴런들에게 연결되거든요. 네. 그거마다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다면 제가 김성훈 기자님이랑 좀 1의 힘으로 잡고 있고 네. 언경님이랑은 예를 들면 0.3의 힘으로 잡고 있고 네. 이렇게 힘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그 힘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1,750억 개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뇌랑 흡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변수들을.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사람이 좀 더 가까워진다. 뭐 사람은 100조개입니다. 아, 사실 예. 참고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깜짝이야. 예. 그래서 그 1,750억 개가 있었을 때 이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다음 GPT-4가 나온다면 했을 때 보통 내년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지금까지 개발을 보면 다음번에 한 100조 개 가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오픈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터무니없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루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뭐 저렇게까지 터무니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끊지 했는데 이 비밀을 안 겁니다. 뭔데요? 그때 이미 개발이 끝나고 파인 튜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만들었는데 뭘 어떻게 100조 개는커녕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1조 개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루머가 퍼지면 기대가 너무 큰 거잖아요. 내가 그럼 소개팅에서 만나는 여자분이 이제 나오는데 무슨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막 내가 상상을 하고 있으면 괜히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 예쁜 언니가 나와도. 네,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100조 개라고 하는 루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는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인공지능 연구는요 공개합니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연결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논문도 공개를 하고요. 네, 어떻게 네. 됐다는 것도 하고 어떤 파인튜닝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네. 심지어 파라미터 수까지 공개를 안 했다는 거는 완벽하게 이제 비공개로 돌리면서 상업적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유료. 네, 완전하게요. 보통은 유료 서비스를 하더라도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라는 거는 보통 논문부터 시작해서 다 알려줍니다. 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놓기 시작한 네. 거고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는 있는 거죠. 예. 저는 저희 딸내미가 걱정입니다. 저런 거 나올 때마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네. 그건 저희가 이독시 씨와 함께 언젠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의 네모다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만날 수 없어서 금요일이 싫지만 또 그리워지고 또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분을 금요일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에 다 영화 걸릴 때 가서 보면 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올이라고 한다면서요? 올. 그것도 어렵네요. 그냥 전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7관왕이고 양자경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타서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데. 네, 제가 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여러 가지로 조금 의미가 있었죠. 일단은 우리가 하나 알게 된 거, 양자경 배우가 홍콩이나 대만이나 중국 배우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출신 네, 배우였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사람은 유명해져야 저야 자기 정체성에 진실을 알릴 수 있나 봅니다. 네. 정말 그것도 좀 가슴 아프지만 사실 그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 여성으로서 처음 여우주연상 후보도 됐는데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사실 전 더 놀라웠던 거는 2002년 할베리가 유색인으로서 여우주연상을 예. 받은 이후로 처음이라니까 아, 정말요? 아카데미 역사상 긴 역사상 지금까지 뭐 아시아인이 아니라 네. 히스패닉이든 뭐 어떤 계통이든 간에 유색인으로서 상을 받은 두 번째 여성이래요. 또 충격이네요. 95회인데. 네, 정말 너무한 거 충격적이죠. 아니에요? 그때 할리베리가 많이 울었던 기억 네, 나시죠? 맞아요. 그게 전 그 왜냐면 드레스도 기억나요. 흑인 여성이라서뿐만 아니라 유색인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일부러 시상식에 좀 초대가 돼서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게다가 또 그 커호이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인디아나 존스 소년이기도 하지만 네. 베트남 사람으로서 고트 피플이고 나는 네.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잃었다라는 그런 나무조연상을 받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란 이런 거고 미국에서의 영화란 이런 거다. 뭐 약간 자긍심을 높여준 영화로 굉장히 축제 분위기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스마담이나 와호장룡을 통해서 양자경 배우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사실 양자경 배우에 대해서 떠올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일찍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일을 했었나 그걸 몰랐었는데 아주 오랜 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60이잖아요. 네. 나이가. 그래서 여성 배우들에게 그러니까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말 듣지 말아라라고 딱 이렇게 맏언니, 하더라고요. 큰 언니의 그런 걸크러쉬를 또 뿜뿜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여러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주고 있는 거고 이번에 좀 아카데미 기획은 감동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오엘이라는 영화에서 네. 나무주연상을 받은 브랜든 프레이슨도 여러 가지 좀 나쁜 일들이 있었어요. 3번이나 이혼을 하고 그 골든글로브 회장에게 성추행도 당했었고 그리고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워낙 액션 영화를 찍다 보니까 몸이 너무 상해서 많이 다쳤다면서요? 몸을 많이 다치다 보니까 치료도 힘들지만 살이 많이 찌잖아요. 이렇게 뭐 관절 다치면 스테로이드 치료 많이 받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영화계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서 네. 주로 이제 남미나 중남미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뭐
마이선 영화 찍으면서 되게 생계형 배우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미라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감독이 캐스팅을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이제 상까지 받으면서 보통 영화제가 끝나면 그 일종의 왜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이런 게 한두 개는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그 소식을 다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네. 훈훈하기도 하면서 저는 조금 되게 아쉽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색이 인종의 여우주연상이 두 맞아요. 번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아카데미란 이름은 원래 아카데믹한 것과 전혀 상관이 상관없구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네. 그래서 자기 반성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년 이후부터 보셔야 돼요. 그렇죠. 기생충에서 아예 외국어로 된 영화를 4개나 네. 상을 줬고요. 작년에는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도 줬고요. 네. 자, 이제는 이렇게 다국적 인종에 출연하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최다 수상, 지금 165관왕 올해 미국 전체 영화상 중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7관왕이니까 그래비티만큼 많이 받은 상인데 네. 자, 이제 요 이후에 아카데미가 정말 이 방향으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우리 한번 했어. 우리는 이렇게 좀 잘 아니까 이제부터는 작품성만 볼게라는 말로 하면서 또 과거로 조금 돌아가는 건 아닌지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한번 했으니까 뭐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더 꼴 보기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네, 한다면 네, 네, 네. 아, 그거 배워놔야 되겠다. 꼴배기 싫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그러네요. 그 말을 하고 싶으면 뭘 한마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어 하나라도. I don't- 꼴배기 싫다. 네, I don't want to 괜찮네요. see you.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부끄러우니까. 네. 네, 뉴스 문화도 사실 설레고 즐거운 이야기, 또 약간의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오늘 주제는 좀 어두운 주제입니다. 먼저 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고 저희도 한번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캐릭터 저작권을 두고 출판사 법정 분쟁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고 작가들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강윤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이우영 작가가 이제 2019년 출판사 대표 장모 씨로부터 피소가 됐다고 해요. 2019년에. 네, 좀 전 놀란 게 사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 기본적으로 예. 사실 작가님이니까 작가님이 고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피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 씨가 그 검정 고무신 주인공 기영이 같은 그 9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의 지분 53%를 가지고 있다. 반이 넘네요. 그렇죠? 그런데 원작자인 장 씨가 저작권을 가져간 게 뭐냐? 당연히 계약 때문이다. 법적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맺은 그 사업권 설정 계약서에 검정 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장 씨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출판하고자 하는 책에 대해서는 장 씨가 우선권을 가진다 하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표준 계약서입니다. 원래 다 그래요. 이거 원래 이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선생님 계약은 이렇게 하지만 이러면서 도장을 찍었겠죠. 그럼 옛날 일도 아닌데. 이게 약간의 좀 시간상 흐름으로 좀 얘기를 보자면 네. 검정 고무신 다들 잘 알고 네, 계신 네, 네. 만화 그럼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래 지면에 연재가 되다가 한번 KBS에서 TV 네, 그 네. 시리즈로 방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장 사장과의 인연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TV 시리즈 필름본을 책으로 출간하자라고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종종 있잖아요. TV판을 그냥 그대로 그냥 책으로 출간만 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더 넘어서서 그냥 검정 고무신이라는 작품을 내버렸었대요. 그 네. 당시에. 그래서 이 이우영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 사장께서 좀 약간 선처를 바란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선처를 해줬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우영 처음에는. 작가가.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부터 이제 계약을 해서 하자. 앞으로의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시작은 오히려 이우영 작가의 선처로 시작됐다는 네.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할 때 잘 모르죠. 사실 저도 이렇게 법률적으로 저작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2차 판권 문제, 뭐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지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3차 가공 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약간 형 믿어라. 이것들 내가 뭐 장금이의 꿈이라던가 이런 TV 만화를 통해서 세계적 유통망을 통해서 아주 해줄게. 이 사업을 키울 수 있고 뭐 테마파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형제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믿고 가는 관계처럼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좀 생겼냐면 더 이상 이 작가가 형제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경 작가가
이우영 작가가 이제 그리다가 군대를 가게 되니까 동생이 내가 마저 따라 그릴게 하고 이제 동생이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오. 그러니까 두 형제예요 사실 이 마음 아픈 주인공은. 그래서 그랬던 과정인데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네 작품이 어떻게 뭐 영화 만들어지는 거 알아? 뭐 어머. 되는 거 알아? 이제 지금 정말 네. 공부 이런 것들이 전혀 원작자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채로 겉에 도는 소문을 만화계 소문으로 듣게 되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사실 이 소송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다 드러나 보면 뭔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다 모르겠네요. 모르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싸우기 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모르는 채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말씀 나눈 캐릭터 지분까지도 서로 이제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기영 작가 가장 괴로워해서 지금 아마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이 캐릭터들로 새 작품을 그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갔고 일단 적대적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쓰려면 캐릭터에 허락을 대한 받아야죠. 저작권이 넘어갔으니까. 훨씬 저쪽이 크기 때문에. 기영이 기철이를 등장시키지 않고 뭘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계를 주로 그 신인 만화상 같은데 작품을 응모해서 거기서 상을 타면 그렇게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전해 들은 소식이라서 아마 크게 사실과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 자식 같은 캐릭터들을 뺏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럼 지금까지는 가져가십시오. 네. 저는 새 작품을 그리겠습니다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말이 안 되는 과정에서 거지. 소송을 진행했는데 계속해서 그 늦춰지다 보니 또 상대 그 법무법인이 워낙 큰 법무법인이고 이건 내가 아무래도 지는 싸움인가 보다에 대한 엄청난 좌절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네. 다들 유추하고 있는 상태죠.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방송가에 떠도는 작가분들의 신기한 레전드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 드라마 작가분이 이제 공모를 하면서 자기 작품이 10년 동안 드라마 대본을 썼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생계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쓴 작품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책상에다 자기 몸을 묶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책상에 자기 몸을 묶어서 다쓸 대본을 때까지 썼다고 못 마지막까지. 움직이게. 왜냐하면 생계도 어려운 데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BTS 노래 제목처럼 피땀 눈물로 만든 네. 대본이고 캐릭터인데 지금까지는 양보한 그것도 사실 말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려서 만든 저 작품 하나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네. 그걸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 그림도 못 그린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이 캐릭터는 어쨌든 권리가 넘어갔다라고 이제 법적인 권리를 맞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생각해볼 부분 중에 하나는 좋은 변호사와 함께 같이 좀 대응했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계약서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이게 선례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이제 젊은 작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사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출판을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관계가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때 계약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던 적도 있었었고요. 그럴 때 아니요 지금 좀 확실하게 합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하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법적 분쟁이 됐을 때는 이 계약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안들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견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네. 반대 얘기가 나오는 사례들이 있나요? 없죠. 네, 표준 거래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던 게 특히 이제 드라마 스태프들, 맞아요. 영화 스태프들도 예. 역시 내가 뭐 근로 시간이 뭐 진짜 주당 뭐 120시간이 된다고 하든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 훨씬 더 나쁘다고 해도 그걸 부정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게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 친구 말이 많더라, 조건이 많더라 이렇게 되면 일을 못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그 열정페이라는 이상한 이름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런 게 한두 번 문제가 되면서 뭐가 네. 생겼냐면 표준계약서 제도라는 게 생겨서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면대면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1대1 계약이 아니라 네.
그런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네. 그리고 노동 서비스를 쓰는 사람 간의 계약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냥 쿨하게 네. 네. 말 그대로 아주 건조하게 가야 하는데 네. 아직 작가와 출판사의 관계는 그게 만화든 혹은 시나리오든 혹은 소설이든 희곡이든 간에 이 관계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를테면 야 작가는 원래 뭐 돈 같은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예술이잖아. 그리고 예. 내지는 워낙에 많은 그런 작가 내지는 만화가 혹은 시나리오 작가들이 첫 작품을 입봉하고 났으나 그러나 그다지 큰 상업적 성과를 못 거둔 거를 많이들 또 목격을 네,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아, 내 작품이 과연 책은 내지만 작품을 만들지만 대박 나겠어라는 모르잖아요. 조금의 마음에 또 약간의 미안함이 서로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될지 모르니까 조금 우리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잘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라는 말에 대해서 네. 인간적인 일종의 계약들을 한다고 했으나 네. 이게 독소 조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저작에 대한 권리만큼은 보존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의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가령 2차 판권을 비롯한 혹은 3차 가공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저작권은 대부분 출판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심지어 요즘에는 온라인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을 그거요? 해서 온라인에서 만약에 이 책에 관련된 것들도 그런 항목에 더 집어넣고 있는 추세예요. 예. 과거에는 없던 저작권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작가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색해하죠.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판사와 처음 난 아직 신인인데 그렇죠. 내 작품 하나 어렵죠. 없는데라고 얘기할 때 그 어려운 분위기들을 이제는 이번 기회로 바꿔야 한다. 네. 그 백희나 지금 나오는 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제 주변의 꼬마들 중에 구름빵을 모르는 어린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백희나 작가가 저 대박친 구름빵으로 2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얘기 듣고 정말 깜놀했었거든요. 이게 거의 원고료 인세 수준인 거죠. 네. 1,670만 원 정도. 왜냐면 워낙 잘 팔린 책이기 때문에. 그나마 잘 팔린 책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였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식이 뭐냐면 출판사를 비롯한 그 일종의 출판 에이전시가 생겨야 됩니다. 출판사가 아니라. 그 아. 일을 대행해주는. 그렇죠. 출판 에이전시는 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업적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인 거죠. 출판사의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뉴욕을 비롯한 이런 출판 문화가 발전한 곳에서는 출판 에이전시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매니지먼트로 따지자면 작가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학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길도 두고 작가를 몇 명 보유하고 있다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굉장히 이런 법률적 문제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해박한 출판사와 네. 1인 그렇죠. 초보 작가가 서로 맞대응하는 테이블에 앉는 격이다 보니 출판사엔 다 소속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 변호사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사실. 맞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네. 모든 게 다 난관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표준계약서가 일단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규모는 에이전시가 조금 더 그렇죠. 활성화되어야 한다. 작가 위주로 좀 일을 봐주는. 그래서 작가 조합이나 작가 회의라는 것들이 있지만 네. 물론 그 일종의 이제 우리 사회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애쓰는 것도 있지만 작가들의 권리에 대한 그렇죠. 그런 진짜 법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도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 작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작가도 처음에 썼던 거는 여러 출판사에 냈는데 거절당한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출판사가 출판해 주는 것도 고맙고 내가 굽신겁신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 미팅 자리에 나도 변호사를 데리고 간다? 그 출판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당연히 계약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계속 좋은 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요거를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인 작가인데 우리도 리스크를 안고 출판해 주는데 어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작권을 포기를 안 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를 안 해? 안 넘겨? 근데 심지어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계약 안 해.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작은 아씨들 마지막 장면 혹시 네. 생각나세요? 그 둘째가 네.
그 책을 출간해주겠다라는 말을 두고 출판사 찾아갔는데 그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 원고료 좀 더 주고요. 저작권을 넘기자로 맞아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딱 그 둘째 딸이 좀 고민하다가 조가 아니요, 전 저작권을 갖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지금도 감독이 그 장면을 넣은 이유는 네. 지금도 그 문제가 아마도 미국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전적으로 내가 저작권을 갖는다는 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넷플릭스 처음 오징어 게임 할 때도 네. 사실 저작권 다 줬거든요. 그쵸. 1편은. 네. 그래서 우리는 제작비를 비롯한 나머지 지원을 받고. 작가료 내지는 뭐 감독료처럼 네. 한 번 받고 그 사실 구름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부가 이익은 전부 다 넷플릭스에서 가져갔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두 번째 계약은 좀 달랐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두 번째 계약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쵸.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름빵이나 이런 혹은 이 검정고무신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 드라마 체계랑 좀 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OTT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한국 문화는 계약할 때 변호사가 없는 건 너무 이상한 거다라고 법적 계약을 하는데 변호사가 없어, 그죠? 굉장히 의아해 하더라고요. 한국은 계약할 때 변호사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변호사라서 좀 웃긴 했습니다만 네. 웃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업 규모가 정말 조금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드라마 작가 협회나 이렇게 방송 작가는 협회에서 네. 소속된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표준 계약서도 맞습니다. 있고 그걸 국가에서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이걸 해야지 저는 돼요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 네. 협회 소속의 변호사 한 사람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개인 신인 작가가 한 사람의 변호사를 위촉하는 건 어렵겠지만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약자들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교수님은 또 등단한 작가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 어떤 불공정 계약을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면 이런 인식,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안일해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문학계 전체에도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번에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1차적으로 일단은 불공정 계약 막기 위한 그런 표준 계약서를 좀 지금 만화 분야에 넣는데요. 그리고 네. 2차적 저작물 관련해서 넣는다는데 이렇게 사후적으로만 움직일 게 아니라 네. 좀 사전적으로 그쵸. 지금 또 굉장히 약간의 논쟁이 되기 시작한 게 웹소설 쪽의 얘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는 ISBN이라고 부르는 저작에 관련된 이 관련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코드도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웹소설이니까 그건 출간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전기 간해물도 네. 아니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신일숙 작가가 웹툰에 대한 휴재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웹툰 필요하죠. 작가도 좀 쉬자. 맞아. 네. 왜 손을 우리는 못 쓰신다면서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쫓기듯이 아무리 고객들이 독자들이 원한다고 해도 쉼없이 써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또 제기했습니다. 네. 이 문제들 우리나라 지금 사실 뭐 얼마 전에 일본 영화 스즈메 문단속이 네. 100만 넘은 게 뉴스가 됐지만 웹툰의 인기는 웹툰은 우리가 개발한 거고 발명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인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웹툰 작가들을 갈아서 쓰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시쳇말을 써서 하지만 정말 노동력을 이렇게 과도하게 집약적으로 쓰는 산업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이 산업의 미래를 보기가 힘들어요. 네. 결국은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휴재권에 대한 말이 나온 이상 이 네. 부분에 대한 얘기도 문광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선제적으로. 여기서도 네. 마찬가지로 근로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견을 네. 청취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후에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요즘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 컨텐츠가 아니라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컨텐츠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요. 이후 이제 후속이 나갈 건데 벌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 너무 상황인데요. 많죠. 네. 나는 신이 몰랐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요즘에. 아마 이게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에 가장 큰 그 격차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간혹 우리 사회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나 네. PD 수첩 같은 데서 한 번씩 다룰 때마다 요동쳤다가 네. 한번 수그러졌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일종의 지상파 방송으로 심의를 받지 않다 네. 보니까 그렇죠. 수위가 매우 높았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쩌면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정말 경고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그 심의 수준에 의해서 다 없어졌던 부분들을 네.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얘기들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넷플릭스가 이런 식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좀 외국도 엄청 많잖아요. 유명한 거 지구 평평론에 대한 네. 다큐멘터리라던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쇼 라즈니 씨라고 네. 배꼽이라고 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했던 책을 낸 요가 수련자로 시작했지만 대규모 결국은 네. 그 일종의 사이비 네. 지도자가 된 이 사람 얘기들도 그렇고 이쪽 분야에서 되게 탁월한 실적을 좀 많이 쌓아놓고 있긴 한 넷플릭스이긴 한데 네. 이번에 이제 국내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JMS교에서 나오는 일종의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선정적인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사체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네. 죽음과 연관된 극단적인 사건이 있다 보니 이게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되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위가 높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말하자면 이것이 영화거나 드라마여서 허구를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지상파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정제하고 줄이고 뺄 수밖에 없었는데 있는 그대로를 꽤 많이 담아냈다고. 이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1화를 틀고 나서 몇 분 안 지나서 막 헛구역질하면서 정말 막 그랬다. 너무 울렁거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비판들이 좀 있냐면 굳이 저 대사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저 장면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비판들도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알겠는데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감독의 그거에 대한 이제 변도 있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약간의 우려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이런 이단 종교 내지는 사이비 종교에 레드오션이라는 좀 비아냥 섞인 농담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이단 종교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 종교의 그 범주도 넓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재판이 지금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좀 더 약간 이 이단 종교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좀 폭넓은 이야기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편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격도 있지만 좀 특히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연령 지도가 좀 어렵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너무 무한대로 노출된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경고를 넘어선 그러니까 경고와 선정성이라는 게 참 그 수위가 그렇죠. 애매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네. 그 프로그램은 네. 분명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네. 이런 범죄 수법에 당하지 마세요라고 보여줬지만 그게 되려 범죄의 방법을 알려주는 길이 돼버려서 맞아요. 네. 프로그램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아주 애매한 경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걱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연령지도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PD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지금 원래 수위의 10분의 1도 제대로 보여주지 그렇다고 않았다는 하더라고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인터뷰했던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왜 제 얘기는 다뤄주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적 진실을 다큐멘터리인 게 원래 보여준다는 거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한켠에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본다면 10대들이 본다면 너무나 충격적일 문제가 수도 있죠. 있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JMS에 대한 고발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것도 좀 수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있었어요. 불구하고 네. 지금도 JMS에 소속된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나간 다음에 이제 진실 규명을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진짜입니까 물어보고 진짜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순간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은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진 보여주면 이 정도였어? 약간 2단 정도? 약간 해석이 다른 정도?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었어라고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실체를 알아보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교회 혹은 그 집단에 속해 있다가 지금 계속 빠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 이건 이단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단성이라는 건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네, 지금 네.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범죄성.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인간이 용납할 수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니까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그러나 그걸 보여주더라도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본다면 진실은 맞잖아요. 근데 진실은- 이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성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한 줄의 기사와 실제로 어떤 정도가 있었는지 보았을 때 충격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보는 건 합의하에 맞아요. 보는 거지만 맞아요. 네. 만약 우리 딸이 본다면 저도 그게 잘 사실 그게 이제 좀- 고민인 네.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게 넷플릭스 저널리즘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데 네. 아, 그게 어쨌든 예. 말하자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데서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이 기사는 아무리 끝나요. 중요한 기사라도 묻혀버려요. 네, 맞아요. 아무리 중요한 진실이라도. 그런데 이게 지금 영향력을 받는 우리조차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나는 신이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급력은 그 선정성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지금 모든 언론사에서 이 나는 신이다의 맞습니다. 방송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밝혀진 가장 큰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맞습니다. 가까이에 네. 곁에 너무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 네. 있다라는 것. 여기선 그 얘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드러나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여파가 커지면서 만약에 저널리즘적인 효과가 있다면 이게 단순히 보여줘서 오 무섭다로 끝나는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그게 당신의 현실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주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럼 넷플릭스가 얼마나 저널리즘적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 특히 다큐 영역은 저널리즘과 좀 닿아 있는 게 굉장히 맞아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걸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또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에 대한 자유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나라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에 대한 자유도가 낮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주요한 언론인들이 주로 언론 바깥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네. 최승호 MBC 전 사장 같은 경우 나가서 자백 같은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YTN 해직 기자들이 나가서 영화를 만들기도 해서 해외에서 상을 받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잘 다뤄줘야 했어야 할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주변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현재적 사회면에 실려야 할 범죄 이야기라면 넷플릭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락 채널에서 네. 이걸 보고 나서야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넷플릭스니까 왜 견딜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도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가는 것도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신청을 버텼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맞죠. 네.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일하던 회사에 1층에 난입을 하셔가지고 저 기사가 나갔는데 네네네.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 방송사는 아예 출입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이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맞아요. 쌓은 업력이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전에 다뤘던 부분들 중에 타이거 킹, 그 유영철에 대한 레인코트 킬러 네, 유명했죠. 이런 컨텐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그 역사적 아카이브를 쌓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좀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잘 쌓아서 사람들에게 좀 판단을 유도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떤 그 선입견을 준다기보다 되게 지금까지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좀 실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게 많아서 넷플릭스를 본다면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본다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드라마 남자분들 중에 때문에 많아요. 저도요. 본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영화의 역사 같은 것들도 많이 네.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영화가 만들어기 전에 전사라던가 뭐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어떤 영화 교과서보다 더 재밌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들, 아카이빙의 기능을 해내는 것 중에 하나로 다큐멘터리가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번에 이 나는 신이다는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이 컸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공을 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올 것들은 우리도 공익을 이야기하는 거야라고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점점 더 선정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혹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의 우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정말 사실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지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MBC 현직 PD가 네. 협업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충실한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느낄 거예요. 네. 뭐 70년대부터 쭉 쌓여온 이 아카이브는 공영방송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가능한. 아카이브였거든요. 맞죠. 그리고 네. 그런 생생한 화면의 입증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음모론에 불과할 뻔했던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그냥 지상파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여기에 의견은 실지 못했지만 충실하게 아카이브만이라도 만들어 놓자라고 했던 것의 결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정성은 만약에 이 비중이 주는 순간 발생하는 거죠. 증거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점점 주는데 네. 가설만 커진다? 네. 어디에 이론만 늘어난다? 맞아요. 요 순간이 바로 선정성이 능가하는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넷플릭스 내부에서 과연 그걸 차단할 것인가? 네. 아닐 쉽지 수도 있을 것 않아요. 같아요. 쉽지 아, 않고 그래요? 아마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만약 방통위 같은 데서 넷플릭스 코리아에 대한 뭔가를 만들 궁리 내지는 좀 회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 연령 지도라든지 접근성에 대해서는 제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다른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것과 교수님 얘기하신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아요.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해낸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외부 압력을 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 반성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 3.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